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방과후 수업 보강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4강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 파트를 수업을 할 거고요. 요 중단어는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에너지라고 하면 또 물리니까 굉장히 겁을 먹거나 계산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통합과학 수준에서 이 파트는 에너지가 형태를 바꾸는 그런 에너지의 전환과 에너지의 보존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좀 얕게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파트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라는 거에 정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일의 단위도 줄이거든요.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의 단위도 똑같이 줄이에요. 참고로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그래서 일은 Fs,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일과 과학에서의 일의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일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일과 같은 단위인 줄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에너지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형태에 맞는 에너지의 특징들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 앞에 일단은 1학기 때 역학적 시스템 파트에서 많이 다뤄봤었죠.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가 있고요. 전기 에너지는 아시죠?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열이나 빛 에너지 등 다른 형태 에너지로 전환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기계들, 제품들이 전기 에너지를 다른 어떤 에너지 형태로 변환해서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동 에너지. 파동 에너지 중에서는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가 있는데요. 빛은 입자기도 하지만 파동의 성질도 가지긴 하거든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가지는 그런 에너지고 온도를 높이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소리 에너지는 공기 같은 물질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도 있고, 열을 다 아시죠?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고, 여러분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합니다. 열은. 그리고 화학 에너지는 화학 물질에 있는 화학 결합을 통해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에도 화학 에너지가 있고요. 우리 생명체도 ATP라는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에너지를 다른 걸로 전환해서 생명 활동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 에너지. 원자 핵이 분열하거나 핵 분열, 핵 융합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핵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입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전환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현상은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는지를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 현상에서 보시면 폭포는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주된 거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만 이 폭포가 이렇게 물이 떨어질 때 소리도 나고 그죠? 그런 다른 에너지의 전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된 거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런 거고. 반딧불이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반딧불이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잘 보기 힘든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제 가을에 캠핑을 가서 반딧불을 실제로 한번 봤습니다. 어릴 적에 봤던 기억이 크게 없었는데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한참을 넉넉히 봤어요. 그래서 이 반딧불이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 ATP라는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발광하는 거죠. 이 발광하는데 루시페린이라는 어떤 다양한 물질과 효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번개는 구름의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그래서 이 번개가 치고 여러분 한 몇 초 뒤면 천둥 소리 들리죠? 그쵸? 그거는 이제 빛이 소리보다 속도가
빨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산 같은 경우에 화산 폭발은 지구 내부에 있는 열 에너지가 이 화산 폭발로 이 분출물, 그죠?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상생활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음식물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걸 얻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앞에서 여러분들 조금 다뤘었던 적이 있는데 생명체가 세포호흡이란 우리 미토콘드리아 할 때 그때 했었거든요.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ATP라는 화학 에너지를 만들고 그때 열이 좀 발생해요. 그래서 그 열 에너지가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써서 결국은 우리가 운동을 가지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물론 이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동차는 보통의 어떤 가솔린이나 디젤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석유, 그쵸? 화석연료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엔진에서 이걸 연소시켜서 그 열로 동력을 일으키고, 그쵸?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통해서 운동 에너지로 가는 그런 이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전기 자동차라면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전환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열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전열기예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열기라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요 원리를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뭐 전기를 통해서 열을 가하는 그런 제품들, 뭐 밥솥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기 난로 같은 거, 전기 히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롤러코스터는 이제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에너지의 전환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뭐 마찰 같은 경우도 운동을 하면서 그 지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는, 그렇죠? 근육 운동은 내 몸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거죠. 그죠? 전기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성하는 거니까 반대 과정이 되고요. 그다음 충전기, 휴대폰 충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기 꽂아서 충전기 꽂잖아요. 그럼 전기 에너지를 휴대폰 안에 있는 그 화학 전지, 배터리, 그죠?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배터리를 소모하면서 휴대폰에서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보존. 에너지는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그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 이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근데 이 형태가 전환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과정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테니스 공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 가슴 높이에 이렇게 쥐고 있다가 떨어뜨려요. 그냥 자연낙하 시켜요. 그러면 테니스 공이 지면에 탕 떨어졌다가 탕탕탕탕탕탕탕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멈춰버리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다가 결국은 그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돼버립니다. 그럼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것 같잖아.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됐지만 그것이 바닥에 떨어질 때 발생하는 소리나 열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결국 이 공이 처음 갖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내가 공을 떨어뜨리기 전에 총 에너지나 떨어뜨리고 나서의 총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만 보존이 되려면 반드시 이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다는 이런 이론적인 상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역학적 시스템 파트 할 때 문제 풀 때는 이러한 조건들을 줘서 문제를 풀게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만약에 마찰이나 공기저항 없으면 여러분들이 떨어뜨린 공은 바닥에 갔다가 다시 그 높이까지 계속 올라와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실제 그렇다면 이거는 공포영화죠, 그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이러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조건이 없는 일상생활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만 다른 에너지 반응 전과 후의 전체 에너지 합은 보존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휴대전화에서 에너지 전환입니다. 휴대전화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충전해놨어요. 그럼 이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스피커에서는 이걸 소리 에너지로, 화면은 빛 에너지로, 진동은 운동 에너지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 휴대폰 오래 쓰시다 보면 열도 발생을 하죠. 열 에너지, 그쵸?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얘들이 가진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청소기는 결국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주 목적이죠. 청소기 안에 있는 모터를 가동해서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이 먼지나 이물질들을 빨아들이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전기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이 못 됩니다. 그런 청소기는 세상에 없어요. 왜? 우리 자연 상태에서 청소기를 이렇게 쓰면 열도 발생하고 그 안에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윙 소리도 나온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 청소기에 공급한 전기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만 보면 운동 에너지가 훨씬 적죠. 근데 이 청소기의 어떤 이 목적과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까지 그걸 다 합치면 이 전에 공급한 전기 에너지와 총량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이해되시겠죠? 네. 내용이 쉽죠, 그죠, 여러분? 자, 이제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효율성 이런 말을 많이 쓰듯이 똑같습니다. 내가 투자한 전체에 비해서 얼만큼의 이득을 보느냐예요. 자,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80을 그만큼 유용하게 썼어요. 그러면 효율은 80%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위가 이제 퍼센트니까 100분위 해가지고 퍼센트로 나타내고, 퍼센테이지를 빼버리면 그냥 뭐 0.8, 그쵸?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 공급한 것 중에 유용하게 쓴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고, 이 효율이 높을수록 낭비하는 양은 적고 내가 훨씬 더 유용하게 잘 썼다, 즉 효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기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어 동력을 얻는 장치. 아까 전에 봤던 자동차도 일종의 열기관, 내연기관에 속하잖아요. 자,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동력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 걸 열기관이라고 하고, 열효율은 말 그대로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아요. 전체 공급한 에너지 중에 열기관이 한 1, 열기관이 한 1은 곧 유용하게 쓴 에너지잖아요. 같습니다. 별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에너지 효율이나 열 효율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보시면 전체 에너지가 Q1이면 내가 실제로 유용하게 쓴 건 W예요. 그리고 빠져나간 게 Q2야. 그러면 Q1분의 W, 그냥 Q1분의 W, 이게 열 효율이에요. 근데 W를 Q1에서 Q2를 뺀 값이다. 그죠? Q1에서 1 빼기 Q2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지금 퍼센트 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굳이 이렇게 하면 1-Q1분의 Q2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럼 1에서 이만큼의 값을 빼니까 열 효율은 무조건 1보다 퍼센트로 하면 100%보다 적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열 효율이 1인 혹은 100%인 기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열기관은 없습니다. 왜? 이런 그 기관을 작동시킬 때 열이나 그죠? 소리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100% 다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대신 이 Q2가 적을수록 이 W는 많아지는 거죠. 이 전체 중에. 그래서 Q2가 적을수록, 즉 W가 많을수록 효율이 높은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거는 뭐냐 하면요. 자, 선생님,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뭐 에너지 뭐 많이 써도 어차피 보존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일부가 항상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열 에너지는 우리가 쓸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했는데 이 저온인 에너지를 쓰고 싶으면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저온인 또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무한대로 저온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주의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열 에너지로 자꾸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 양을 자꾸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써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열기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특히나 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여러분 집에 가서 냉장고 한번 보세요.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거에 다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효율 등급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수치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치 뭐 야 너 내신 등급 높아, 나 높아. 근데 수치 낮아야 1로 가까울수록 좋은 거잖아.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효율 등급이 높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좋은 높은 제품이다라는 거는 수치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1등급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은 거다. 요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 색깔도 1등급이 초록색이고 5등급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버려지는 에너지 한번 볼까요? 연료를 100이라고 치면 운전에 이용되는 이제 19%밖에 안 돼. 그러면 열 효율은 19%겠죠? 근데 이제 열 손실, 그죠? 이 손실되는, 그죠? 빠져나가 버리는, 재사용할 수 없는 형태 76%. 그리고 자체의 또 손실도 5% 해가지고 실제로 한 20% 안 돼, 20%도 안 되는 그런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이제 섞었다는 뜻이에요. 잡종, 하이브리드. 그래서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 배터리를 같이 쓰는 거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고 이제 이 하이브리드랑 발음이 이렇게 안 되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도로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예 이 가솔린 엔진 내연기관을 없애고 완전히 전기로만 가는 전기 자동차도 이제는 많이 나오고 앞으로 점점 상용화가 될 겁니다. 그죠? 자, 보시면 이 엔진만 사용하는 것보다 에너지 효율이 한 10에서 30% 더 높대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자, 출발할 때 여러분 여기가 이제 내연기관이고요. 여기가 이제 전기 배터리입니다. 그쵸? 이 엔진, 이거 배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발할 때는 이제 이거 같이 써요. 그래서 연료가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상 속력일 때는 엔진만으로 주행을 합니다. 근데 가속하거나 오르막할 때는 이 배터리가 이제 이걸 보조해 줍니다. 그 연료가 좀 절약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감속하거나 내리막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어쨌든 내리막으로 간다는 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엔진을 굳이 가동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연료 공급을 중단시키고 이 어떤 이 보시면 화살표 이쪽으로 되어 있죠. 동력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그렇죠?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배터리에 저장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에너지 재생이죠. 이거를 다음에 또 이럴 때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정지하면 완전히 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 모터가 엔진을 보조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좀 높다. 근데 단점 뭐겠어요? 돈이 비쌉니다. 생산 원가가 높고 또 차체도 무겁고 이런 배터리들이 모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장점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으니까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연료를 덜 쓰죠. 그렇죠? 가솔린이 덜 씁니다. 휘발유를 석유를 덜 쓴다고.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전등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러분들 백열등, 할로겐등, 백열등 이런 거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하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전등이라는 놈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열도 발생을 한다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이 과정이 더 잘 일어나야 효율이 높은 거겠지. 이 과정이 많이 일어나면 그건 효율이 낮은 거예요. 얘는 열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백열등, 형광등, LED 등 중에 LED 등이 이 과정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즉 공급한 전기 에너지의 대부분이 빛으로 가고 일부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LED 등은 아주 오래 켜놔도 만져보면 안 뜨거워요. 근데 백열등 같은 경우는 켜놓고 시간이 좀 지나서 만져보잖아요. 겁나 뜨거워요.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전등 중에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건 뭐냐? LED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반대로 LED 등만큼의 그 빛의 세기를 내려면 형광등이나 백열등은 전기를 훨씬 많이 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들은 효율이 낮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 LED가 훨씬 효율이 좋은 제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의는 좀 짧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 짧게 하는 걸 빨리 듣고 조금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들 미리 나눠드린 그 문제를 바로 풀어보시면 충분히 개념이 숙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말 그대로 에너지 제로.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의 공급을 없이 스스로 이 재생에너지 가지고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능동적인 거고, 그죠? 액티브. 얘는 이제 수동적인 건데, 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는다. 요거는 이제 요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낭비되는 거를 좀 줄이자. 이런 게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건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요. 뭐를 가지고? 풍력이나 밑에 지열이나 태양광, 태양열을 가지고 직접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TV도 켜고, 그죠? 불도 켜고, 그리고 이 태양열로 온 거 가지고 난방 온수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도 에너지를 전부 다 충당할 수 있는 이런 게 액티브 하우스인데, 단점은 뭐냐 하면 당연히 이거죠. 그리고 이 지하실에 뭐 이런 이런 설비들이 겁나 많이 들어가요. 막 인버터도 있어야 되고 무슨 히트 펌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막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친환경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정전이 일어나도 뭐 자체적으로 전기 생산을 쓰니까 정전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대규모 정전하고,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요 패시브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여러분들 상용화 되진 않았죠. 아직 여러분들 집에 혹시 이거 다 있나요? 없잖아요. 요거는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고, 요것들은 이제 대부분 좀 상용화 많이 돼 있습니다. 이중창, 단열재, 자연채광, 뭐 차양 시스템, 환기 시스템 이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실내 환경도 좀 쾌적하게 유지하고 결국은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 자연채광 해가지고 햇빛 뜨는 방향으로 창을 막 크게 해놔가지고 자연적인 이 채광이 쫙 들어와가지고 집이 좀 따뜻해지면 보일러를 좀 덜 켜도 될 거 아니야. 그런 느낌. 그렇죠? 물론 얘도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하려면 비용이 좀 들겠죠. 얘만큼은 안 들겠지만 얘도 좀 들겠죠. 근데 어떤 개별적으로 온도를 조절 못하는 거랑 또 환기 시스템 자체가 또 부작용이 돼서 공기가 또 너무 건조해질 수 있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으나 어쨌든 앞으로 뭐 이런 쪽으로 또 많은 상용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자원은 고갈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기술이 좋아지고, 그죠? 또 정책들이 좋아져서 앞으로 또 상용화가 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재생에너지 아까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강의는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한번 풀어서 개념 정리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총강을 할 겁니다. 실제적인 총강을.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이번 기말 범위 7단원, 8단원 전체에 대한 문제를 제가 쫙 뽑아갈 테니까 그거를 한번 풀어서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또 틀린 문제 다시 피드백하면서 개념 정리를 해서 우리 이번 2학기 방과후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